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로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이른바 원톱 비대위를 최대한 빨리 꾸려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일단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새 출발의 첫 단추를 꿰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누구를 당의 얼굴로 내세울 것인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어제 이어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뒤를 이어 권한 대행을 맡은 윤재욱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당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골라야 된다는 그런 의견. 당초 당내외 인사가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는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톱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동선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빠른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래와 변화에 대한 우리가 노력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만 국민들에게 다시 우리가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당 비대위는 전신인 한나라당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 2010년 이후 11번째로, 이 가운데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단 한 차례만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비대위원장은 윤 권한대행이 추천한 뒤 전국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내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 열릴 예정인 당 비상의총에서 비대위 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떠오르는 인물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역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인선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서 이러면 내일 큰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을 두고 여러 하마평이 나왔지만 당내 기류는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현직 장관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비대위원장보단 총선 국면에서의 선대위원장 카드로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내각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려면 바로 사퇴를 하고 처리돼서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 당 중진 연석회의에선 두 장관 외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누가 되든 수직적으로 평가되는 당정 관계를 탈피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 같은 것이 좀 전제되어야지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지 앞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인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는 당명과 당 컬러를 바꾸고 진보 정당 이슈인 경제 민주화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 사퇴와 모든 계파가 참여하는 통합형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분위기는 국민의힘과는 사뭇 다르죠.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 대표 퇴진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당의 쇄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강서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모두 참여하는 비대위를 구성해 화합하자는 뜻입니다. 이달까지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험지 출마나 불출마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의 오영환 의원은 선배들이 쇄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재선의 김한정 의원도 혁신을 위한 이 대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화보다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여전한 만큼 여당과 같은 가시적인 쇄신 움직임이 당장 나오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연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누가 함께 할 것인가가 매우 불투명하고 민주당 내에서 따라가겠다는 사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감정적으로 신당 창당에 나선 것 같다는 측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 신당 창당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전 대표의 탈당 강행 움직임에 이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비판했던 김민석 의원은 오늘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신당은 원칙과 정체성에서 일탈한 것이라 사쿠라 신당이라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사쿠라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통합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신당을 두고는 계파 관계없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민주당을 어떻게든 좀 고쳐보자. 이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라며 화난 상태로 뭘 해보려 하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대선 이후 처음 이 대표를 만난 뒤 불신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만났을 때 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닌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분들도 예우하자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장세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불참한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받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인과 가족까지 보훈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자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안건조정위원이 다수당과 그 외 의원 3대3으로 구성돼 민주당 3명에 진보당 1명까지 찬성하며 무력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소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어떤 혜택을 줘도 저는 찬성입니다. 민주화 유공자가 아닌 사람한테 자꾸 주니까 문제인 거죠. 대단하게 특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에 해당돼서 의료하고 양로 지원만 남기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발해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정당이 종종 비대위 체제를 출발시킵니다. 정치적 혁신 경쟁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공의 조건은 좀 복잡합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요 며칠 많이 바빴죠? 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단독 위원장 체제로 결국 가기로 했다고요? 오늘 오전 당 중진회의에서 공동 비대위원장 얘기가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예. 다수의 중진들도 투톱으로는 비대위원 임명부터 당장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예,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여러 명이 거론되다가 오늘 오후부터는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으로 좀 좁혀지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 사람 모두 인지도도 높고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모두 현직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인사들이죠. 이 때문에 현 여권 상황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바로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 탈피를 주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요, 적도 끌어안는다는 마음으로 위원장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신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장관과 함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여전히 후보로 거론됩니다. 예, 논의 과정 좀 지켜보고요.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김기현 전 대표가 됐죠. 이제 김기현 전 대표와는 연락이 좀 됩니까? 아직 언론 접촉을 좀 피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로는 김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에 부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부산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울산 출마나 불출마 또는 지역구 변경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김 전 대표의 부산행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비대위 전환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한 현역 의원은 비명계 의원 4명이 전부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요. 이 당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만큼 당장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올 경우엔 지도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미 공천이 끝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대위 전환 동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예, 변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선거판이 흔들리면 민주당의 비대위 전환 동력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예,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입에서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긴축 완화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면서 그동안의 긴축이 효과를 냈다는 진단과 함께 내년에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시장에 성탄절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거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나아가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내다보면서 새해에 3번의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내릴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And they're starting to anticipate interest rate cuts by the Federal Reserve by middle of next year. 이에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7,000선을 뚫었고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2,540대에 올라서는가 하면 환율도 내려가서 1,29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2%포인트 차이로 큰 수준. 연준이 띄운 낭보에 한국은행도 본격적으로 인하 시점을 고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부실이나 가계부채, 물가의 불확실성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우리는 인플레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경기는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미국이 내린다는 신호만 내리면은 같이 내려주는 게 맞죠.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미국 경기 흐름과 국내 여파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 우리 인구가 50년 뒤에는 3천만 명을 겨우 넘겨 196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엔 1,000만 명대까지 감소할 거란 충격적 분석도 있습니다. 두 기자의 보도 잇따라 보실 텐데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요양원이 문을 열 채비에 바쁩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유치원이 있었지만 올 초에 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출산이고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는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충격은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서도 확인됩니다. 50년 후 국내 총인구는 3,600만 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성장률도 2025년부터 10년간은 연평균 0.16%씩 감소하다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엔 1.3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중립적 시나리오고 출산율 급락 등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50년 뒤 국내 인구는 3천만 명에 턱걸이할 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1967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100년 뒤엔 우리 인구가 1,000만 명대 초반으로 추락할 거란 진단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출산율이 2027년을 전후해 반등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인구 감소를 예상하는 거지만 출산율 반등 전망은 그동안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2.1명 이상이 이제 좀 돼야 되는데요. 1.08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72년 유소년 인구는 전체의 6.6%뿐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통계청이 2년 전에 내놓은 인구 전망과 비교해 봤더니 2년 사이에 대부분의 수치가 악화됐습니다. 예상보다 인구 소멸이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뜻이죠.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빠졌는지 송병철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는 세종시 인근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옆으로 보시면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근처에 있는 빈집만 300채에 육박합니다.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된 지방 소멸의 한 단면입니다. 밤에 어떤 데는 여기는 7시간, 5시간 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네. 조금 어색할 때도 있죠. 실제 2년 전에 예측했던 2070년 총 인구는 최악의 기준으로 3,153만 명이었는데 이번엔 3,131만 명으로 2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 성장률도 마이너스 1.74명에서 마이너스 1.84명으로 악화됐습니다. 합계 출산율 최저 수치도 0.61명에서 0.59명으로 떨어졌고 반등 시점도 2027년으로 1년 더 늦춰졌습니다. 우려했던 인구 절벽이 더 빨리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 사망과 출생, 중위 연령 등도 2년 전보다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이런 인구 충격은 지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도시가 사라지는 상황까지 우려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중소도시가 도시로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존력을 잃고 도시가 이제 급격히 쇠퇴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소멸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올해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학교 폭력이 큰 이슈가 되면서 과거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 호소가 잇따르기도 했죠. 부모도 학생도 학폭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10년 사이에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학폭이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상처 치유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해자들의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또래 여고생과 달리 A양의 목소리는 톤이 낮고 어깨는 경직돼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A양은 석 달 전 전국 유일의 기숙형 지원센터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센터의 풍경이나 강아지들을 그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10년간 350명을 도와온 센터장은 피해 학생들이 털어놓은 사연에 매번 기가 막힙니다. 뺏어가지고 그 카드를 또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들한테 거기다 돈을 넣으라고 상납을 하도록 또 시키는데요. 교육부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5월까지 초중고생 384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6만 명. 전체 학생의 2%로 10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행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학교 생활을 제 마음이 갇힌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상당히 좀 많이
피로가 오는 거더라고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고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 성폭력도 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절대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줘요.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 군인은 도망갔다가 붙잡혔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을 하고 귀가하던 새신랑이었습니다.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간 뒤 쓰러진 오토바이가 50m 정도를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어제 오전 0시 20분쯤 충북 청주 시내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 A 상병이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의식은 있었는데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두개골 골재 의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 상병은 그대로 달아났고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 씨는 끝내 뇌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A 상병은 도주 1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A 상병은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가족 명의로 공유 차량을 빌려 또 음주운전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7, 80 났다고 하니까 50km 들어오니까 가속으로 주행한 거죠 뭐. 뇌사에 빠진 B 씨는 2달 전 결혼한 새신랑이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까지 도맡았고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내년에 아기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계획을 하고 있어서 배달을 직접 했던 거죠.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던 30대 새신랑의 꿈이 날벼락 같은 음주운전 사고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러시아와 싱가포르 등 외국 마약 조직이 한국에 거점을 두고 해외로 마약을 유통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았을까요?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들이닥쳐 외국인 남성 2명을 제압합니다. 싱가포르 마약 조직 합숙소인데 방 안 곳곳엔 마약 거래용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이태원에 거점을 차려놓고 동남아 지역에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주로 인터넷과 SNS로 거래했는데 9월부터 쿠키 젤리 형태 신종 마약을 팔아 2억 5천만 원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싱가포르 마약 조직이 쓰던 아파트입니다. 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이 상업용 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용 아파트를 빌려 범행을 숨겼습니다.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또 다른 마약 조직도 국내에 잠입해 주로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자국에서 마약을 팔다 수사망에 걸리자 한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SNS를 거점 삼아서 클럽 이런 데서 마약 판매하기 아주 최적의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는 거예요. 경찰이 7개월 동안 사이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39명 등 1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 등 16만 명분, 46억 원어치의 마약류도 압수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주민이 스토킹범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 대법원이 보복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건 처음인데요. 구체적인 처벌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올라온 층간소음 보복법. 천장이 울리도록 스피커를 틀거나 물건으로 두드려 맞소음을 내는 방식 등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빌라 주민 A씨도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한 달 동안 한밤중에 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망치로 벽과 천장을 두들겼습니다. 보복소음에 시달린 윗집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스토킹범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보복소음이 지속적인 행위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다만 층간소음 분쟁이 모두 스토킹은 아니라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음으로 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수준을 넘으며 반복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는 상황.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실 등 중재를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됐는데요. 이 국세청은 약 8천여 명이 총 5조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이번엔 양도소득세 등 4억 원이 넘는 세금이 밀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2013년부터 박 씨가 소유했는데 세금 체납으로 인해 2019년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배우 박준규 씨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7,966명. 체납 규모만 5조 1,313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으로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40대 남성 이모 씨가 가장 많은 3,029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중에서는 강남의 한 서비스업 회사가 최다액인 375억 원의 세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공개 대상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넘는 국세를 포탈한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이 중엔 드라마 올인과 아이리스 등을 집필한 작가 최완규 씨도 포함돼 있었는데, 최 씨는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해 1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강원 상간마을이 비상입니다. 이틀 전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데 이어서 내일까지 최대 30cm가 예보된 건데요. 주말부터는 전국에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이승훈 기자가 진부령에 다녀왔습니다. 트랙터가 쌓인 눈더미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집과 비닐하우스 지붕에도 황태 덕장에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틀 전 40cm 넘게 쏟아진 눈을 미처 치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30cm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걸 안 치워놓으면 나중에 어려우니까 좀 미리 쳐놓는 거죠. 이미 70cm 넘게 내린 일부 산간은 많게는 1m까지 쌓이는 건데, 이번 눈이 무거운 습설이라 붕괴 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오는 눈이 이렇게 습설이 오는 건 거의 드물거든요. 거의 뭐 처음이라고. 지난 11일 200mm에 이르는 폭우에 울진의 한 도로에서는 낙석 300톤이 쏟아졌습니다. 나흘째 차량 통행이 끊겼지만 내일까지 최대 100mm에 이르는 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여 우려를 더합니다. 비가 오니까 또 그 주변에서 또 암벽이 또 무너지면은 그 많이 이제 생활에 불편하잖아요. 내일 눈과 비가 그치면 당분간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주말 앞두고 추위 대비도 하셔야겠는데요. 연탄으로 난방을 떼는 이들은 강추위는 물론이고 불량 연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탄 넉 장 중에서 한 장은 불량이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불량이 많은 건지 전정원 기자가 연탄을 사용하는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주민 상당수가 연탄을 떼는 서울의 한 마을. 난로 앞에 붙어 앉아보지만 온몸을 녹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집이 좀 나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피우고 버린 연탄에도 타담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연소가 된 불량 연탄인데요. 안쪽은 이렇게 타지 않은 상태로 까맣게 남아 있습니다. 불량 연탄은 새 것도 잘 깨집니다. 요즘은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깨지는 게 많아. 시중에 유통되는 연탄 4장 가운데 한 장은 중량과 화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품입니다. 불량률은 2020년 9.6%에서 올해는 23.1%로 매년 증가세를 보입니다. 불량 연탄이 많은 건 공장 설비 노후화와 양질 원료 부족 때문입니다. 강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좋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 연탄으로 온도를 맞추는 화훼농가 비닐하우스 등 산업 현장까지 울상입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갔는데 오니까는 그냥 가게가 싼 게 열어보니까 그냥 그대로 꺼져버렸어요. 온기 잃은 불량 연탄에 서민들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눈 뜨면 물가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밖에서 사 먹을 게 없다고 푸념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가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서울에서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건 4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 2년째 김치찌개 1인분에 9,000원을 받습니다. 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만 가격 인상은 망설이는 중입니다. 여기는 직장인들이 거의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침없이 가격을 올리는 음식점들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1인분에 10,000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지난해 5가지에서 올해는 비빔밥이 빠져 김밥과 짜장면 등 4가지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칼국수는 9,000원, 김치찌개는 8,000원에 육박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메뉴가 다양한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편의점은 김밥,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려는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밖에 나가면 한 끼에 10,000원 정도는 그냥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싸기도 하고 또 빨리 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식비를 아끼려는 노력도 다양합니다. 도시락 싸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점심은 정말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친구들이. 치솟는 물가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많은 걸 해결했던 10,000원의 행복도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6년 전 헤이그 특사가 일본의 국권 침탈을 막기 위해 찾아갔던 만국 평화회의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나선 특별 제작된 영웅의 제복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지에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 자리입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새 특사가 일본의 방해로 문전박대당했던 현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 방문한 네덜란드 총리에게 한국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국제법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공유하게 된 회의입니다. 3명의 특사 중 이준 열사가 머물던 숙소에 설치된 기념관을 찾은 윤 대통령은 순국 선열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나선 일일이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고 정전 7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된 영웅의 제복도 전달했습니다. 네덜란드 참전 용사들이 싸운 치열한 그 전투는 미래의 장교들인 사관 생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삼성과 ASML 등 양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선 1979년 포니 자동차의 첫 유럽 진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포니가 유럽 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린 곳이 바로 이곳 암스테르담입니다.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분야 6건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대통령실은 양국의 반도체 동맹이 투자와 일자리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회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참모진 개편 후 상견례 성격도 있지만 현 정부 대통령실의 실장급 고위 인사가 이 대표를 찾아가 만난 게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맨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우섭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와 차례로 악수를 나눕니다. 새롭게 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축하드리고 대통령도 경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경무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덕담은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며 정부가 R&D와 지역화폐 예산 등에 인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국회의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국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모두 제의를 요구하며 처리가 되지 못한 걸 지적한 겁니다. 이관섭 실장도 여야 간 정책 노선의 차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자유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법안 처리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는 서로 소통을 약속하며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더라도 전쟁을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이스라엘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땅굴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이른바 침수작전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공개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박상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컴컴한 땅굴 안,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굉음과 함께 급류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쏟아집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해 땅굴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이른바 침수 작전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해변에 설치한 대형 펌프가 물을 끌어오고 고무 배관을 통해 바닷물이 땅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미국은 인질의 생사 문제 등 인도주의적 재앙을 우려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It should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 a way that is designed to maximize civilian protection. 여론 악화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잃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עד אחרון החיילים, אנחנו ממשיכים עד הסוף, עד הניצחון, עד השמדת החמאס. 외신은 두 정상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며 우호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테슬라가 1세대 로봇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차세대 로봇을 공개했는데 한눈에 봐도 성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계란을 집어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에 춤까지 춥니다. 인간처럼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의 모습을 류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관절이 달린 듯 10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계란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냄비에 옮기고 무릎을 90도로 굽히는 스쿼트 동작까지 해냅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했습니다. 1세대를 발표한 지 불과 9개월 만으로 외관은 훨씬 세련되졌고 무게는 10kg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전으로 평가받는 건 상체, 특히 손의 움직임입니다. 11개 방향으로 자유자재 움직이고 10개의 손가락에는 촉각 센서를 달아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섬세한 힘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1세대 로봇은 발바닥이 평평해 엉거주춤 걸었지만 2세대 로봇은 관절형 발가락을 구현해 걷는 모습 또한 인간과 비슷해졌고 30% 빨라졌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21년 인간형 로봇 개발을 발표한 뒤 2년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Eliminate dangerous, repetitive, and boring tasks. We're setting it such that it is at a mechanical level, at a physical level. 머스크는 5년 내 로봇의 가격이 2,6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통역사 없는 시대를 여는 걸까요? 국내 한 통신사가 실시간 전화 통역 서비스를 내놨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장혁수 기자 리포터에서 확인해 보시죠. 한국어로 해외 호텔을 예약합니다. 통역 기능을 선택하자 통화 내용이 곧바로 영어로 통역돼 전달됩니다. 아이들 2명 포함해서 총 4명인데 예약이 가능할까요? There are a total of 4 people, including 2 children. Can I make a reservation? 상대가 영어로 한 답변은 한국어로 통역돼 나에게 들립니다. We have a suite room with 2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내놓은 실시간 통화 번역 AI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총 4개 국어를 지원합니다. 딜레이가 한 2초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거의 동시 통역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통번역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챗GPT를 적용한 AI 휴먼 기반의 통역사가 상담사로 활용되고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요. 네이버 팝하고 사용자는 1년 새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문성을 오히려 AI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비즈니스가 상당히 AI에 대체됐다는 거예요. 다음 달 공개되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4도 통역 기능이 있는 AI 탑재가 예고된 상황.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서울의 봄으로 달궈진 연말 극장가가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순신 3부작을 매듭짓는 노량인데요. 이 개봉을 일주일 앞둔 오늘 사전 예매량이 10만 장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영화계가 부진을 털고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장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10여 척의 배로 100척 넘는 외구 함선을 침몰시킨 기적의 전투 명량에서 시작해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임진왜란 중 가장 압도적 대승을 그린 한산.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7년 임진왜란을 마무리하는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노량까지 이순신 3부작의 마침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쟁을 올바르게 마무리하려는 충무공의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연출의 초점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 전쟁 이후만을 바라볼 때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지점이 러닝타임 3분의 2가량인 100분을 해상전투 장면에 할애해 16세기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대해전을 그려냈습니다. 가장 처절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정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올바른 끝맺음을 해야 한다라는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인 1,700만 관객을 끌어모은 명량부터 700만 관객을 동원한 한산까지 이순신 3부작이 도합 3천만 관객을 달성하며 극장가의 부활을 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1988년)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해태 선동열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김웅룡 감독과 선동열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동열은 5차전까지 고비마다 보란듯 불펜에서 공을 던졌습니다. 몸을 풀기만 해도 상대의 기가 질린다는 선동열식 무력 시위로 경기의 흐름을 흔들어 놓곤 했죠. 우승 향배가 걸린 6차전, 상대팀은 이제는 정말 선동열이 나올 거라 믿고 타순을 짰답니다. 하지만 끝내 등판하지 않았고 해태는 그 경기를 이겨 우승을 거머쥐었죠. 이튿날 언론은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내쫓았다고 썼습니다. 그 유명한 삼국지의 고사가 요 며칠 국민의힘을 보며 또 떠올랐습니다. 관상가 송강호가 난세를 등지며 회한을 읊조립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요체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진퇴미약일 겁니다. 하지만 물러날 때를 놓쳐 이름을 망친 사람이 어디 한둘이던가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가 또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당정 일체를 내세워 김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던 두 사람의 김장연대는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향한 세간의 시선이 덤덤합니다. 때를 놓치고 떠밀리다시피 내려오는 모습이라 그러겠죠. 김 대표의 퇴진 역시 필연에 가까웠습니다. 강서 참패를 겪고도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묵살하며 윤심을 자랑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반면 인유한 혁신위는 빈손으로 떠난 뒤에야 제갈공명처럼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의 물꼬를 턴 반전 드라마이자 정치의 역설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꺼져가던 혁신의 불씨를 되살려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구축, 기득권 타파, 세피 수혈, 그리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않는 체질로 바뀌어야 살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민심의 온기를 되살리지 못하면 결국 총선에서도 이길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의 위세에 눌린 탓인지 일부 비주류 의원을 제외하고는 혁신이나 희생 같은 단어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당이 되어버렸다는 증거겠죠.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이낙연 전 대표를 거친 말로 비난하지만 사실 그건 민주당 지도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기득권 용태론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대표는 또 특유의 동문서답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멀리 월나라 사람을 빌려다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거대 양당 모두를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한치라도 더 깊이 수술칼을 대느냐가 생사를 가를 겁니다. 12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진퇴미학이었습니다. 겨울빛이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에, 오후부터는 영동과 경북 북부에 강한 눈비구름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영동에 최대 12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요. 밤에는 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북부와 중부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 산지에 최고 50cm 이상, 중부 산지로도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의 바람이 매우 거세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강릉이 6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고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도 아침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또 전국에 눈비구름이 발달하겠고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